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제너럴 프로블럼인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프라이스 스테빌리티를 잘 성취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1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결과는 생략하고 이 남은 제너럴 프로블럼 1과 제너럴 프로블럼 2에 대한 결과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첫 번째 제너럴 프로블럼인 블록체인이 과연 탈중앙성을 잘 이룰 수 있냐에 대해서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학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블록체인의 목표는 다음처럼 중앙에 원래 블록체인 전에는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에 통제되는 기관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실제로 블록체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 상태를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앙화되는 그 기관도 없고 그리고 각각에 참여하고 있는 엔티티의 파워 갭도 작은, 그러니까 스몰 리치폴 갭을 가진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고자 블록체인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연구 결과로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에는 도달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만약에 중앙화 기관이 없다면 이 엔티티들의 그 리치폴 갭은 파워 갭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그 블록체인 디벨로퍼들에게 딜레마를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엔 이 두 가지 중 아무것도 저희는 좋은 탈중앙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의 이러한 근본적인 리미테이션을 잘 이해를 하여서 어플리케이션별로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임플리케이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제너럴 프로블럼 2에 대해서 간략히 또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너럴 프로블럼 2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높은 가격 안정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가격 안정성을 이룰 수는 없고 결국에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리스크 관점에서 트릴레마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 전에 트릴레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략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가격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암호화폐인데 스테이블 프라이스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프라이스를 어떤 타겟 프라이스에 고정시키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프라이스는 이제 어떤 거든지 다 될 수가 있는데 뭐 1달러가 될 수도 있고 1골드가 될 수도 있고 1에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프라이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로는 패깅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블 프라이스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은 기존 암호화폐 시스템과 다르게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이제 어떤 타겟 프라이스에 고정시키는 수렴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트릴레마가 존재한다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이 트릴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 뜻이 어떤 의미이냐면 우선 트릴레마에 3가지 요소가 있고 이 3가지 요소 중에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 무조건 이 3가지를 다 피하는 건 불가능하고 최대 2개까지밖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트릴레마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였던 트릴레마는 결국에는 그 시스템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랑 그리고 시스템의 재정적인 퍼포먼스 또는 이제 그 무능력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리스크, 이 3가지를 모두 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보였고 이 중에 디벨로퍼나 그 코인 이슈어는 어쨌든 결국에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시오리가 사실 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펀더멘탈 리미테이션이 존재할 때 결국에는 커런시 이슈어와 디벨로퍼들은 자신의 그 코인 디자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코인 디자인을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결국에는 포기해서 선택을 해야 되냐, 가장 옵티멀한 디자인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떠오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그 질문을 풀기에는 지금 명확히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리스크 하나조차도 지금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고 오픈 챌린지이기 때문에, 오픈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이 답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했던 거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유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포텐셜한 유저 입장에서 이 리스크를 각각 어떻게 인지하고, 그리고 어떤 걸 가장 그나마 덜 위험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유저 서베이를 진행을 하였는데 총 17,55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나라별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디자이너나 이슈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이제 전 세계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러한 출시된 코인으로 과연 이게 파퓰러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는 이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박사 동안에 풀고자 했던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펀더멘탈한 리미테이션을 아이덴티파이 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탈중앙화 되는 게, 그러니까 좋은 탈중앙화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였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그 가격 불안정성 측면에서 트릴레마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발표를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네,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 드리는데, 여기에서 가정이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그 세팅에서의 가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아시다시피 어떻게 만드냐면 네. 소위 말해 돈을 많이 박아놓고 맞아요. 그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사실 돈이 엄청 많으면 깰 수도 네. 있는데 그거를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그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떨구면은 자기한테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에서도 사실 보면 당연히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있지만 결국 그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컨버지 되는 경향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맞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뒤에 있는 그 백에 있는 회사가 망하면은 또 몰라도 그게 아닌 경우에 그 회사의 네. 덩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리얼리스틱한 가정 내에서는 지금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로 좀 스테이블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떤 케이스를 가정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어태커가 자기의 돈을 잃어도 된다는 가정인지 아니면 돈이 막 무한하다는 가정인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어택 쪽은 관점 아니었고, 아까 그 윤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사실 저는 리스크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는 probability라는 거고, 경제 쪽에서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확률이 작아도 이게 정말 특히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그러한 영향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때 2008년 같은 경우에 뭐 경제 대위기 일어났을 때
뭐 미국 은행이 엄청 큰 은행이 파산한다든지 뭐 약간 이러한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현실에서는. 제가 이제 트릴레마에서 보였던 건 결국엔 그 세 가지 리스크 관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다, 무조건 불안정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 인스테빌리티를 얘기를 한 거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뭐 실제로 사람들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못 드렸는데, 실제로 뉴스나 이런 거에서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점에서 저는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인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Decentralized Authorization Framework for Untrusted Heterogeneous Client Devices입니다. 다른 박사님이나 박사과정분들의 발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내용이라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소재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멀티 디바이스 패러다임입니다.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데스크탑 및 랩탑 컴퓨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들과 여러 IoT 기기들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오로지 한 명의 사용자에게만 완전히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끼리 서로 기기를 빌려주거나 또는 하나의 공용 기기를 여럿이서 사용하는 등의 이용 사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에는 수많은 다양한 기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어스에 대한 것입니다. 오어스는 사용자가 가진 특정한 권한 중의 일부를 제3자에게 인가해주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는 자신의 드롭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3자, 이미지 갤러리 앱에게 인가해주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사용자가 제3자 앱에게 자신의 드롭박스 크레덴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레덴셜을 직접 넘겨주는 방법은 당연히 사용자의 계정 보안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오어스는 베어러 토큰을 활용합니다. 이 토큰은 제3자 앱이 사용자로부터 그 해당하는 권한을 인가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드롭박스 서버는 이 토큰을 검증하고 토큰에 대응하는 권한만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처음에는 웹 서비스를 위한 표준으로서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은 모바일 앱이나 IoT 플랫폼 등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환경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기들로 오어스 토큰을 전달해 주는 것이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용자는 제3자가 특정한 동작만을 수행하고 또 특정한 데이터에만 접근할 것을 의도하면서 토큰을 발급해 주었는데, 막상 토큰을 전달받은 제3자가 그 토큰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는 사용자가 의도했던 동작의 범위를 포함하면서 더 넓어지게 됩니다. 즉, 제3자 입장에서는 원래 사용자가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추가적인 동작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소프트웨어는 샷웰과 구글 포토스입니다. 샷웰은 잘 알려진 오픈소스 사진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편집한 사진을 구글 포토스 서비스에 퍼블리시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오어스를 통해 사용자의 구글 포토스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슬라이드에 설명된 것 같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포토스에 새로운 앨범을 생성하거나 또는 이 샤델 앱이 생성한 앨범 목록만을 가져오거나 또는 샤델 앱이 생성한 앨범에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샤델이 가져가는 토큰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델이 퍼블리시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라이브러리 사진들이 썸네일이랑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었고,
이 사진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앨범의 목록, 그리고 모든 각 앨범에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델은 샤델 자신이 생성한 앨범 내에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실제 토큰을 사용하면 그 앨범 영역 외부에도 임의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샤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은 샤델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포토스와 같은 리소스 서버에서 토큰이 가진 권한 스코프 그리고 API의 디자인 자체가 콜스 그레인드하게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스의 read only 스코프에는 앨범 목록을 가져오는 API와 사진 목록을 가져오는 API가 있지만 토큰은 스코프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같은 스코프 내에서 어떤 API는 허용하고 또 어떤 API는 제한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API만 놓고 보더라도 이 앱이 생성한 앨범들의 목록만을 제공해주는 API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 앱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기기의 문제입니다. 프로토콜 상에 정의된 클라이언트는 프로토콜 파티시펀트로서 로지컬한 엔티티의 개념인데 실제 구현된 프로토콜이 돌아가는 환경은 클라이언트 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OS,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이 복합적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개발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 OS가 잘못 구현되었다거나 또는 OS와 무관하게 기기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OS나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이나 백도어 등에 의해 메모리나 스토리지에 저장된 토큰 값이 노출된 경우 토큰의 베어러 특성으로 인해 이 노출된 토큰을 획득한 공격자는 사용자의 보호된 리소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기의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와 기기의 사용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를 타인에게 비겨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소스 서버는 원래 사용자와 기기를 비겨간 사람 중 누가 OS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기를 비겨주기 전에 모든 토큰을 영구히 리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된다면 말입니다. 요컨대 OS는 여러 파티시펀트가 관여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말씀드린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 또는 IoT 기기들은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조사에서 해결하는 패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디플로이먼트 관점에서 이슈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 OS 토큰의 베어러 특성, 즉 토큰 값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보호된 리소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디텍과 같이 OS가 활용되는 특정한 플랫폼, IFTTT와 같은 트리거 액션 플랫폼과 바인딩을 제한한 연구도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기기 쪽을 수정해서 특정한 하드웨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바인딩을 제한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그 토큰이 전송되는 TLS 채널의 고유 정보와 바인딩해서 토큰이 유출되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표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 연구들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원인 전부를 커버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트리비얼한 디자인이기는 합니다만 토큰과 폴리시가 결국 바인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서버 사이의 OS 통신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클라이언트는 특정 OS 프로텍티드 API에 접근할 때 그 API를 호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요청을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는 토큰의 밸리디티를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소스를 응답으로 돌려줍니다. 클라이언트는 응답받은 리소스를 바탕으로 원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스텝을 더 끼워 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스텝은 주로 리소스 서버가 책임을 져야 하긴 하지만 리소스 서버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클라이언트 앱 그리고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이 폴리시를 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리소스 서버는 폴리시 베리파이어를 통해 토큰이 아니라 그 토큰을 포함한 API 요청 전체가 타당한 것인지를 사용자가 정의한 폴리시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스텝은 리소스 서버가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 서비스에게 리다이렉트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추가적인 확인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슬라이드에 제시된 표를 통해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OAuth는 토큰이 요청하는 API가 가진 토큰이 요청하는 API가 토큰이 가진 스코프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만을 확인했다면, 추가적인 폴리시 인포스먼트를 위해서는 스코프가 아니라 보다 파인그레인드하게 API 타입 그 자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API 리퀘스트에 따라오는 파라미터 데이터, 그리고 API 리스폰스에 따라오는 응답 데이터를 검토해서 서스피셔스한 데이터가 서버 로직에서 처리되거나 또는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가 언트러스티드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게 노출되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PI가 호출되는 상황 역시 토큰 발급 이후에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스코프 내의 다른 API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앨범 이름의 목록만을 받아와야 하는데, 실제로 앨범을 포함한 라이브러리 전체에 있는 사진 컨텐츠를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이거는 두 가지 API가 같은 스코프에 묶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포토스에 업로드하는 사진 파라미터를 OAuth 프로토콜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글 포토스 내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업로드하는 권한만 주었을 때 그 업로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OAuth가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이 생성하지 API가 반환하는 응답 데이터에 대한 예시로는 샤델 소프트웨어가 앱이 생성하지 않았던 다른 앨범 및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실제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데이터가 노출하는 상황 역시 억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시는 디바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그 빌려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OAuth의 API 접근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OAuth 시스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외부의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급받은 토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과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토큰을 최초에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자체를 가능한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덴셜을 입력하는 과정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외부로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RFC 디바이스 어서라이제이션 그랜트가 있는데요. 이 어서라이제이션 그랜트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 트러스티드 디바이스에서 크레덴셜을 입력하고 또 토큰과 폴리시 바인딩을 진행해서 리소스 서버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좀 디테일하지 않고 하이레벨 관점에서 제너럴한 얘기만 좀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결과가 네트워크 환경 및 컴퓨팅 파워에 굉장히 종속적인 데이터라서 무리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API를 제공하는 리소스 서버들이 자신들의 API 디자인에 알맞은 폴리시 구조를 제안할 수 있고, 또 퍼포먼스와 폴리시 인포스먼트 사이에 균형 잡힌 스레시홀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단한 참고 예시 정도로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멀티 디바이스 패러다임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기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의 OAuth 표준만으로는 사용자의 리소스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Auth의 퍼미션 그랜트가 한번 allow 버튼을 누르고 끝나는 일회성 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토큰과 폴리시 사이에 타이트한 바인딩을 통해 OAuth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컨티뉴어스한 동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기기로 분산되는 OAuth 베어러 토큰에게 보다 파인그레인드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스마트홈 기기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적용시킬 수 있는 데모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토큰 유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API 개발자들은 위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피처 리치한 API를 사용자 및 다른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손수혜 교수님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위성일입니다. 오늘 저는 PHP 웹 애플리케이션 창에서 파일 오너드 취약점을 자동 찾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연구 내용은 세계 컴퓨터 보안 탑티어 4대 학회 중 하나인 NDSS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로드 기능은 사용자들 개개인이 자신의 콘텐츠를 웹 애플리케이션 상에 공유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거의 대부분의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파일을 업로드할 때 웹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로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유저 A가 이 특정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해당 이미지의 내용을 포함한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파일을 업로드할 때 네, 일단 파일 업로드할 때 진행 절차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로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유저 A가 이 특정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해당 이미지의 내용을 포함한 업로드 리퀘스트가 HTTP 포스트 메서드로 웹 서버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이후 PHP 인터프리터에 있는 익스트랙터가 업로드 리퀘스트를 받아서 해당 파일을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웹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컨텐트 필터링 체크를 통하여 이 파일의 업로드를 실제로 허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검사 과정을 통하여 위험한 타입의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것을 막게 되고 만약 이 파일이 흠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컨텐트 필터링 체크는 해당 파일을 웹 애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만약 이 파일에 대하여 유저 B가 접근하고 싶다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해당 파일의 URL에 접근하여 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컨텐트 필터링 체크는 위험한 타입의 파일들, 특별히 보안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파일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만약 공격자가 악의적인 웹쉘.php 파일을 업로드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파일은 개발자의 기대에 어긋난 파일이기 때문에 컨텐트 필터링 체크에 의하여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파일을 막기 위한 컨텐트 필터링 체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확장자들에 대하여 어레이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PHP도 보안적으로 중요한 파일 확장자 중에 하나로 선언되어 있는데요. 공격자의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가 PHP이므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 파일 자체를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검증을 해주는 컨텐트 필터링 체크 자체에 버그가 있어서 악의적인 웹쉘.php 파일이 성공적으로 웹서버에 업로드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결과로 잠재적인 코드 실행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스템 관리자가 실수로 해당 파일을 실행시키거나 기존의 다른 취약점들이 이 파일을 악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파일 업로드 버그는 UFU, Unrestricted File Upload 취약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취약점의 영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공격자가 이 파일의 URL에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공격자는 임의의 PHP 코드를 URL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웹 서버는 공격자의 서버 사이드 커맨드 인젝션을 통하여서 컴프로마이즈 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이 취약점을 UEFU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이 취약점은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격자는 임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인라인 스크립트로 가지고 있는 HTML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상에서 이 파일에 URL로 접근할 경우 공격자의 자바스크립트가 피해자의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공격자는 임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피해자의 오리진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을 트리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은 웹 서버 그리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메일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시큐리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이 UEFU 취약점을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희는 두 가지 챌린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컨텐트 필터링 체크를 우회해서 성공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컨텐트 필터링 체크의 구현이 달라서 일일이 그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취약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로 업로드되는 파일이 PHP일 경우에는 PHP 인터프리터에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일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업로드된 파일의 실행 시멘틱이나 컨스트레인트가 실행 환경 내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챌린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공격자가 PHP 파일의 확장자를 who라는 이상한 확장자로 변형했을 경우에 이 파일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컨텐트 필터링 체크의 예시상에서는
잘 업로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공격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컨텐트 필터링 체크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공격자가 이 파일의 URL을 통하여 접근하게 될 경우 webshare.fu를 실행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HP 인터프리터에서는 오직 PHP 스타일의 수장자만 실행 취급하는 세메틱을 가지고 있는데요. webshare.fu는 이러한 익스큐션 세메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원격 코드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로드된 파일의 세메틱이 실행 환경에 맞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UEF의 추적점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챌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른 컨텐트 필터링 체크에 대하여 공통된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 그리고 업로드된 파일의 실행 세메틱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다양한 웹 취약점을 탐지한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SQL 인젝션 취약점 등 일반적인 웹 취약점을 스태틱 애널리시스나 다이나믹 애널리시스, 심벌로 익스큐션을 통하여 찾는 연구들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거나 디자인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자동화된 테스팅 툴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저희는 Fuse라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 탐지 도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프로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은 악의적인 파일에 대하여 초기 업로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아마 이 경우 이 업로드 리퀘스트는 컨텐트 필터링 체크에 의하여서 막히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업로드 리퀘스트 변형을 시켜서 UEFU 취약점을 트리거하게 됩니다. 저희의 설계 목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챌린지를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마다 특정화되고 구현이 다양한 컨텐트 필터링 체크를 우회하기 위하여서 저희는 기존 UEFU 취약점들의 루트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업로드된 파일의 그 실행 스메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저희는 웹서버 환경과 브라우저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서 최종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컨스트레인트를 추출해냈습니다. 이 직관을 가지고 저희는 13개의 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을 설계하였고 업로드 리퀘스트를 변형하기 위하여서 이 오퍼레이션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모듈에 의해 동작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는 4가지 시드 파일 HTML, 자바스크립트, PHP, 그리고 XHTML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뮤테이터는 저희가 설계한 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통하여 업로드 리퀘스트를 변형하게 되고요. 업로더는 웹서버에 이 변형된 업로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밸리데이터는 성공적으로 변형된 리퀘스트가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검증하고 해당 URL을 얻게 됩니다. 이 URL에 접근함으로써 밸리데이터는 업로드된 파일이 실행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된 컨트리뷰션인 어떻게 업로드 리퀘스트를 변형하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나머지 절차들에 대해서는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변형을 진행했는지 설명하기 앞서 먼저 업로드 리퀘스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파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각 요소들이 나타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일 네임은 파일의 이름 그 자체고요. 컨텐트 타입은 파일의 마인 타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트는 파일의 바이너리 내용 또는 플레인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뮤테이션 오퍼레이션들을 그대로 오브젝티브, 즉 목적과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컨텐트 필터링 체크가 웹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 연구에서는 저희들이 이 예시와 같은 실제 컨텐트 필터링 체크에 존재하는 공통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행할 수 있는 실수들을 5가지 오브젝티브로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티브는 컨텐트 필터링 체크의 부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몇몇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송받은 업로드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도 확인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변형 없이 초기 업로드 리퀘스트를 보냄으로써 이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개발자들은 종종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파일의 타입을 추론하고 이 추론된 타입이 허용되는 파일의 타입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파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한 추론을 잘못하는 경우에 대한 오브젝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티브에 대한 뮤테이션 오퍼레이션 중 하나인 M1은 리소스 헤더를 기존 파일에 프리펜드 시킵니다. 가령 M1은 png 헤더를 파일의 콘텐트 앞에 붙여서 파일 타입 추론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우저의 엔진의 컨텐츠 스니핑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해당 내용이 브라우저 상에서 HTML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브젝티브는 확장자에 대한 불완전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확장자 블랙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실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M4는 파일의 확장자를 변형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스템은 확장자를 PHP에서 PHP5로 바꿔서 불완전한 블랙리스트를 우회하게 됩니다. 다음 오브젝티브는 콘텐츠에 대한 불완전한 키워드 검증으로부터 발생되는 실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꺽쇠, 물음표, PHP라는 문자열을 스캐닝하는 체크에서 M5는 PHP 태그를 다음과 같이 숄트 태그로 바꿔줍니다. 개발자가 PHP 숄트 태그를 키워드 리스트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이 컨디션 필터 체크를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브젝티브는 컨텐츠 타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몇몇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파일의 컨텐츠와 상관없이 컨텐츠 타입 필드에 명시된 MIME 타입만을 검사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M3는 업로드 리퀘스트의 컨텐츠 타입을 이미지 대시 png로 바꿔서 컨텐츠 필터 체크를 우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스터디한 뮤테이션 오브젝티브를 모두 소개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UEF의 취약점을 개발자들이 더욱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다수의 필터링 검증을 도입하는 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뮤테이션 오퍼레이션들을 조합하여서 이에 대한 우회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퓨즈는 M1과 M3를 결합하여 다수의 오브젝티브 집합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조금 더 세련된 체크에 대해서도 최첨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5개의 오브젝티브에 대응되는 여러 변형 오퍼레이션들을 설계해 두었으니 혹시나 이에 대해 더 흥미가 있으시면 저희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퓨즈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 시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워드프레스와 줌라를 포함한 33개의 유명한 PHP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퓨즈를 아파치2 웹 서버와 다양한 PHP 엔진상에서 실행시켰습니다. 먼저 저희는 퓨즈가 리얼월드 버그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23개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30개의 UEF의 취약점을 찾아냈으며 9개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취약점으로부터 15개 CVE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보고된 취약점들 중 13개는 패치가 되었습니다. 퓨즈가 탐지한 취약점 중 마이크로 위버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실험으로 저희는 퓨즈를 다른 두 개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파일 업로드 테스팅 툴들과 비교했습니다. 퍽스플로이더는 오픈소스 업로드 취약점 스캐닝 툴이고요. 업로드 스캐너는 버프 스윗 프로라는 그 스캐너 툴의 익스텐션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벤치마크 상에서 이 툴들을 실행시켰고요. 각 툴에서 탐지된 유니크한 취약점의 개수를 셌습니다. 실험 결과로 퓨즈는 퍽스플로이더와 업로드 스캐너보다 더 많은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특별히 퍽스플로이더와 업로드 스캐너에서 찾은 취약점들을 퓨즈로도 모두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툴들에 비하여서 퓨즈가 더 많은 취약점을 찾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퓨즈는 다른 툴들에 비하여서 더 컴프리hen시브한 파일 확장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확장자 기반의 체크에 대한 심도 깊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툴들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오퍼레이션들의 존재 여부 및 오퍼레이션들의 조합을 통한 취약점 찾기를 통하여 많은 버그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시스템은 파일의 URL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상의 파일 모니터라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진이 찾은 UEF의 취약점들의 루트 코드들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수의 파일업로드 취약점이 확장자에 대한 불완전한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확장자만을 기반으로 파일의 타입을 추론하고 필터링하는 행위로는 취약점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스템은 앞으로도 증진되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참지 못한 추적점을 트리거할 수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뮤테이션 오퍼레이션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한 오브젝티브는 일반적이고 컴프리헨시브하기 때문에 새로운 뮤테이션 오퍼레이션들이 새롭게 추가되어도 이 범주 안에 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동적으로 익스큐션 컨스트레인트를 축출하여 13개 오퍼레이션들을 설계했는데요. 자동으로 이 컨스트레인트를 뽑아내고 뮤테이션 오퍼레이션들에 반영하는 것도 흥미로운 테크니컬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파일 오브젝트 추적점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는 퓨즈라는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툴의 동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업로드 리퀘스트를 변형시키는 것인데 변형 오퍼레이션은 컨텐트 필터링 체크를 우회하고 익스큐션 시메트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저희 시스템의 오픈소스를 GitHub에 공유해 두었습니다. 저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리포지토리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승원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조현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연구는 Unstructured Text 상에 존재하는 Security Information들의 Inconsistency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밑바탕이 되는 개념인 Cyber Threat Intelligence (CTI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TI는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나 지식들을 말하고 대표적인 예로 내부 시스템에 어떤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IOC 같은 경우가 있고 IOC에는 본넷의 IP나 도메인 주소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TTP라고 해서 사이버 스레트에 사용된 툴, 어택 벡터 등과 같은 요소들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CTI 시스템들은 아래와 같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사이버 스레트에 대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정제해서 스레트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웹을 통해서는 사실 사건의 일부 모습만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CTI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건의 여러 측면들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사건들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Unstructured Text로부터 CTI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서 스레트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이전부터 꽤나 있었고, 근데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의 주요 데이터 소스가 스레트에 관련 웹사이트나 테크니컬 블로그 등에 게재된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웹상에 게재되는 정보들에 대한 코렉니스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웹 데이터들이 코렉트하고 트러스트워시하다는 전제를 깔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CTI 데이터들 사이에 인컨시스턴시가 존재한다면 스레트에 대한 부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CTI 데이터들의 인컨시스턴시를 찾는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크게 구성 요소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워크플로우와 비슷하게 데이터 익스트랙터, 프리프로세서, 그래프 컨스트럭터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터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각 컴포넌트별 특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익스트랙터는 일종의 크롤러로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웹사이트들로부터 아티클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소스로는 이전 연구들이 수집했던 도메인들인 스레드포스트나 머레어바이트 등을 포함해서 119개의 도메인으로부터 47만 개 정도의 기사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기사들은 HTML 태그나 불필요한 화이트 스페이스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식을 기반해서 이런 텍스트 프로세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컨스트럭터는 이제 수집된 unstructured 텍스트로부터 subject value 페어의 structured 데이터를 extract 합니다. 이 과정을 information extraction I라고 부르며 I는 보통 named entity recognition NER 과정과 relation extraction R이라는 두 서브태스크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먼저 NER은 주어진 문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단어를 찾고 이 단어가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즉 주어진 문장을 각 단어에 대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스레트에 관한 5가지 정보들을 인식하고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NER과 RE는 연속적으로 동작하며 RE는 NER의 아웃풋을 인풋으로 받아서 NER이 찾은 엔티티, 네임드 엔티티들 사이의 릴레이션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또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제 NER들 사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제 위의 예제에서는 샤이락이라는 머레어가 2011년 9월이라는 날짜에 디텍션 발견되었다는 어떤 두 엔티티 사이의 디텍션 릴레이션 타입을 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컨스트럭터에 의해 생성된 릴레이션들의 셋을 같은 머레어끼리 묶었을 때 그림과 같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사실 unstructured 텍스트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은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몇 타입의 경우 비슷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측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샤이락 머레어가 USB를 사용한다는 것과 리무버블을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컨시스턴시를 찾기 위해서는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의 단어들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펙션 메소드의 엔티티들을 리마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원형 표현으로 변경해 줍니다. 리마타이제이션은 단어의 뿌리를 찾아주는 것으로서 복수형 표현들을 단수로 바꾸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인펙션 메소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인펙션 메소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많이 사용되는 6가지 공격 방식으로 한정하고 공격 방식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펙션 메소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많이 사용되는 6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각 공격 방식과 의미상 유사하거나 시멘티컬리 시밀러하거나 컨텍스트 상에서 유사한 키워드들을 워드 투 벡터 모델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모든 인펙션 메소드 엔티티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표현으로 변경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버 시큐리티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미 많은 NLP 도메인 쪽에서 이제 이러한 포매티드 데이터로 변경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표현에 대해서 상대 시간 먼저 기준이 되는 기사의 작성 시간을 기점으로 데이터 표현의 절대 시간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절대 시간으로부터 어떤 포매티드된 데이터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에서 절대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아티클이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절대 시간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큐레이터가 실행된 결과 수정된 머레어 그래프에서는 밸류 값들이 정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머레어 그래프에 대해서 어트리뷰트별로 밸류들 사이에 인컨시스턴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밸류에 따라서 밸류에 해당하는 엔티티들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인컨시스턴시다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내려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데이터에 대한 레인지 인컨시스턴시와 밸류가 여러 가지 셋으로 구성될 수 있는 릴레이션에 대한 셋 인컨시스턴시 2가지를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레인지 인컨시스턴시는 이제 디텍션 릴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서 데이터 엔티티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디그리를 가진 엔티티를 베이스 데이터로 선택하고 이는 가장 많은 기사들이 머레어가 베이스 데이터에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트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가장 많은 디그리를 가진 2010년 4월 이 베이스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엔티티들 사이의 시간 차이가 한 달 이상 날 경우 우리는 해당 머레어의 디텍션 릴레이션에 대해서 인컨시스턴시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셋 인컨시스턴시는 밸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집합으로 구성된 릴레이션 타입에 적용했으며 디텍션을 제외한 나머지 릴레이션 타입들이 해당합니다. 먼저 각 릴레이션 타입에 대해 베이스 셋을 구성합니다. 베이스 셋은 여러 도메인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는 모든 밸류들의 유니온 셋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베이스 셋을 구성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도메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릴레이션 타입에 대해 인컨시스턴시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머리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도메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집하는 도메인이 CTI 시스템이 수집하는 도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갭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컨시스턴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리어별 결과를 뽑았을 때 머리어별 릴레이션 타입에 따른 인컨시스턴시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레인지 인컨시스턴시의 경우 머리어가 처음 발견된 시점에 관해 베이스 데이트가 사실 제일 많이 언급되었긴 하지만 그 외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차이가 나는 릴레이션들도 다수가 발견되었고 셀 인컨시스턴시의 경우 베이스 셋을 기준으로 각 도메인들이 몇 퍼센트의 엔티티들을 커버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머리어가 사용하는 취약점 타겟 플랫폼과 관련하여 대부분 그 머리어가 사용하는 모든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메인으로는 부족했고 둘 이상의 도메인이 사용되어야 정확하게 그 머리어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이제 같은 소스, 그러니까 같은 스레드 포스트에서 쓰여진 기사인데 서로 다른 이제 발견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샤이랑 머리어의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해 7달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점은 서로 다른 소스의 글이지만 같은 AV 벤더를 참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발견 시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셀 인컨시스턴시 사례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스넷과 스톡스넷이 실제로 사용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 관계를 맺고 있는 엔티티들의 그래프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3개 이상의 기사에서 언급된 CV는 2개밖에 없었고 5개의 CV는 각각 하나의 소스로부터만 수집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취약점과 관계된 머리어들의 트렌드를 분석할 때 정보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unstructured text로부터 structured CTI 데이터를 뽑기 위한 end-to-end 프로세스를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더 수집하여 더 많은 structured 텍스트를 뽑을 수도 있고 학습 데이터를 늘려서 릴레이션 타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도메인에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언어학적 이슈들을 다루었고 이러한 테크닉 또한 각각 하나하나씩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깊이 있게 연구되는 분야들이어서 더 세밀한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시했던 데이터 커렉트니스 문제에 대해 실제로 CTI 데이터들 사이에 인컨시스턴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Building PRFs from TPRPs Beyond the Block and the Twin Length Bound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현재 유로크립트에 서밋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PRP2, PRF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를 설명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트리커블 블록 사이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발전시킨 미러 COR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발전시킨 미러 COR를 사용해서 XOTP1, XOTP2라는 새로운 암호 프리미티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사이퍼는 되게 한참 옛날부터 이제 암호의 키 프리미티브로 많이 활용된 그런 주요한 암호학적인 컨스트럭션인데요. 고전적인 블록 암호는 어떠한 비밀 키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입력 X에 대해서 사이퍼 텍스트 Y가 나오는 퍼뮤테이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활용처가 있는데요. 이런 블록 사이퍼 기반의 컨스트럭션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최근에 19년도, 20년도 결과만 가지고 보더라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수도 랜덤 펑션을 만드는 연구가 크립토에 발표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블록 사이퍼를 일부를 출력을 절삭한 뒤 그 두 블록 사이퍼의 절삭된 출력을 합치는 그런 결과값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또 2020년 크립토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블록 사이퍼를 활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드는 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맥에 대한 연구도 다 1티어 논문에 최근에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 사이퍼는 일종의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수도 랜덤 펑션을 만드는 연구가 이제 앞서 소개드린 논문도 다 큰 과정 그림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의 일부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카운터 모드가 있을 수가 있고, 키가 다른 두 블록 사이퍼의 출력의 합을 만드는 XOP라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사이퍼의 출력을 일부를 절사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일종의 수도 랜덤 펑션이 되게 됩니다. 이제 블록 사이퍼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라는 구조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는 블록 사이퍼와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트윅이라는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트윅이라는 입력은 암호 구조에서 IV나 넌스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윅은 공개되어 있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 공격 안전성 모델에선 공격자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윅이 키와 마찬가지로 키와 트윅의 조합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이 블록 사이퍼는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는 랜덤한 새로운 퍼뮤테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 트윅 페어가 이제 다를 경우에 각각의 키 트윅 페어가 다르게 입력된 두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퍼뮤테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이 기본적인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의 안전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도 이제 블록 사이퍼와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다양한 컨스트럭션을 만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도메인을 늘려서 n비트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를 이용해서 2n비트 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드는 TLR3 구조가 있고, 마찬가지로 TBC를 활용해서 맥을 만들면 Gmac이라는 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펑션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트윅을 입력을 고정시키고 트윅을 바꿔가면은 그때마다 랜덤 퍼뮤테이션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랜덤 펑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TBC 기반 구조들은 전부 n비트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n비트 안전한 걸로 충분한데요. 128비트 블록 사이퍼를 쓰면은 아주 잘 안전해져봤자 128비트 안전한 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TBC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저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TBC 자체가 높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음은 TBC를 구성할 때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데디케이트 컨스트럭션으로 이제 시저 파이널리스트인 데오키스 BC 혹은 이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스키니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TBC들은 128비트의 입력 외에도 256비트의 트윅 인풋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얼한 모델에서 랜덤리스가 128비트 입력 외에도 128비트 혹은 256비트 등의 트윅 인풋이 있는데, 이게 옵티멀한 안전성을 보이게 되면은 128비트께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저희 연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블록 사이퍼의 안전성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구조의 안전성을 보일 때 가장 강한 툴 중 하나가 바로 미러시올이라는 이름의 이론이 있겠습니다. 이 미러시올은 주어진 시스템 오브 이퀴에이션의 솔루션의 개수를 세는 이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P, Q들이 전부 변수들이고 어떤
픽스된 Z에 대해서 P 더하기 Q가 Z인 이런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쭉 존재하게 됐을 때 미러 시오리는 이 PQ가 가질 수 있는 솔루션들의 개수를 세도록 도와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P와 Q들이 하나의 퍼뮤테이션에서 나온 그런 변수들로 기존의 이론들은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PI들과 PJ들은 서로 다르면은 그 값 자체가 서로 다른 식의 가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한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좀 주어진 IJ 쌍들이 주어진 IJ 쌍들에 대해서만 PI와 PJ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이런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넘버 오브 솔루션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세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미러 시오리가 보시는 바와 같은 발전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먼저 미러 시오리 자체는 2010년 혹은 그 전부터 파타린이 이제 제안을 해서 시큐리티 N비트 안전함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증명이 검증 가능하게 완벽히 써 있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꽤 최근 동안 이 N비트 안전성까지 보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게 좀 학계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의 연구들도 미러 시오리를 직접 가져다 쓰지 않고 다시 증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쓴 결과 뭐 3분의 2N비트 더 발전해서 4분의 3N비트까지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었고요. 되게 최근 들어서 2020년에 어떤 맥스 컴프 사이즈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N비트까지 안전함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이런 맥스 컴프 사이즈가 2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N비트가 넘어가는 구조까지 미러 시오리를 활용해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결과에 따르면은 미러 시오리의 안전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2의 2n분의 q 제곱볼로 N비트 안전성까지밖에 보일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그 쿼리 전체 쿼리 개수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PI와 PJ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조건들을 셋의 크기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셋의 크기들에 대한 모임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PI, QI들이 전부 다 상수라면은 2n비트까지도 안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구조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PI, QI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작게 나오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적용한 대표적인 구조는 두 가지 구조가 있겠습니다. 먼저 XOTP1이라는 구조입니다. XOTP1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두 블록 사이퍼를 더한 sum of two permutation XOP 구조에서 그 구조를 블록 사이퍼 대신 TBC로 바꿨을 뿐인 구조입니다. 대신 트윅 인풋이 추가된 만큼 거기에 추가적인 입력 Y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고요. 또한 입력 사이즈 일부를 C라는 콘스탄트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구조는 N 플러스 C 비트만큼 안전하고요. 입력 사이즈가 또 N 플러스 T 빼기 C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하면은 C가 2분의 T일 때 총 N 플러스 2분의 T만큼의 지리를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안전한 랜덤 펑션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의 유의는 이게 Y가 트윅으로 들어가지 않고 키로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이시는 그림이 TBC 대신 블록 사이퍼이고 대신 Y가 키로 바뀌었을 때 XOP의 멀티 유저 시큐리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뮤테이션 두 개를 더해서 블록 사이퍼 두 개를 더해서 랜덤 펑션을 만드는 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제 다른 비슷한 효율을 가진 방법들에 비해서 높은 안전성을 보여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랜덤 펑션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론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확장시켜서 멀티 유저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트위커블 블록 사이퍼를 활용했을 때 이에 N 플러스 2분의 T비트까지 안전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XOTP1과 비슷하지만 좀 입력하는 방법을 살짝 꼬아서 한쪽에 입력과 트윅이 들어갔다면 반대쪽에는 트윅과 입력을 서로 뒤바꿔서
입력을 하게 됐을 때의 안전성을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놀랍게도 n+20비트까지 안전하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안전성 바운드에서 특히 P와 Q의 교집합 부분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에 n+2분의 3t까지 안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A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던 어떤 모든 구조들 중에서도 이제 nbit TBC에서 만약에 뭐 nbit 트윅 스페이스를 가진 이런 프리미티브가 존재한다면은 기존에는 단 한 번도 보일 수 없었던 n비트 넘어서까지 안전한 그런 구조를 최초로 증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되게 많은 횟수의 한 열 몇 번의 반복을 거치면은 n비트가 넘어가는 뭐 그런 구조 안전성 분석들이 제한된 적도 있긴 한데요. TBC 콜을 단 2번만 해서 n비트가 넘어가는 그런 결과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저희의 안전성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X축이 이제 트윅 사이즈 T이고 Y축이 스레시홀드 넘버 오브 쿼리 Q, 로그 Q에 대한 그래프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점선이 XOTP1에 대한 안전성 그래프이고 실선이 XOTP2에 대한 안전성 그래프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T가 0보다 조금만 커지기만 하면은 이제 스레시홀드 넘버 오브 쿼리가 바로 n보다 커져서 뭐 2n비트, 3n비트까지 쭉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 최재승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 분석 및 퍼징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탐지 기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실에서 차상길 교수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올해 소프트웨어 분야 탑 컨퍼런스인 ASA 학회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란 본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코드와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행동은 종종 이더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전자화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다른 컨트랙트와 이더를 주고받으며 다양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스마트 컨트랙트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코드이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만약 버그가 존재한다면 이는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내줄 이더, 즉 화폐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수 오버플로우 버그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보내줘야 하는 값보다 훨씬 적거나 많은 금액을 보내주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단 정수 오버플로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버그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나오라는 컨트랙트에 이루어졌던 공격은 당시 가치로 약 700억 원 이상의 디지털 화폐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팅함으로써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방법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테스팅에서 고려해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일련의 함수들을 정의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각 함수는 상태 변수, 즉 state variable을 읽거나 쓸 수 있는데요. 이 변수들은 마치 C 프로그램에서의 전역 변수, 즉 global variable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태 변수에 저장된 값은 함수의 실행이 끝난 뒤에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제의 코드에서 저희가 함수 f를 호출하면 이 함수는 상태 변수 state v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함수 g를 호출하면 저희는 이 업데이트된 상태 변수의 값을 읽어와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변수는 컨트랙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운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은행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 금액을 저 컨트랙트의 state variable, 상태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변수라는 개념이 스마트 컨트랙트 퍼징 테스팅에 어떤 챌린지를 가지고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는 일련의 함수 호출 시퀀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본 발표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시드, 함수 호출 시퀀스 등을 모두 서로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다는 것은 함수 호출 시퀀스를 생성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이는 어떤 함수를 어떤 순서로 호출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똑같은 함수들을 똑같은 인자로 호출하더라도 어느 함수를 먼저 호출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컨트랙트의 행동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예제 코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코드를 보시면 함수 f에서는 어떤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함수 g에서는 그 상태 변수 값이 특정한 값을 만족시킬 때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함수 f를 g보다 먼저 호출하는 시퀀스, 즉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f의 인자 값을 여러 값으로 뮤테이트 시켜봄으로써, 다시 말해 퍼징함으로써 버그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 함수 g를 먼저 호출하는 시퀀스가 있으면 f의 인자를 아무리 뮤테이트 시켜도 절대 버그를 트리거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f가 저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함수 g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수 g는 언제나 저 상태 변수가 초기 값인 0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실행되는 것이죠. 저희 논문에서는 이러한 함수 호출 순서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정적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저희는 타겟 컨트랙트 코드를 정적으로 분석하여 함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의 함수 호출 시퀀스가 이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알아낸 다음 이 정보를 가지고 초기 시드를 생성하여 퍼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런 아이디어는 스마트현이라는 이름의 퍼징 시스템에 구현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해당 시스템의 구조를 간략화하여 보여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현은 타겟 컨트랙트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퍼징으로 찾은 버그들을 출력으로 내놓습니다. 먼저 스마트현의 저 정적 분석 모듈이 컨트랙트에 가능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한 다음 이에 기반하여 퍼징을 위한 초기 시드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퍼전 모듈이 이 초기 시드 풀을 제공받아 퍼징을 시행하고 버그를 찾아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시스템의 모든 디테일을 설명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적 분석 모듈에 집중하여 조금 더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솔리디티와 같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로 작성되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에 업로드되기 위해서는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로우 레벨의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어야만 합니다. 저희의 스마트한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이 바이트 코드 형태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블록체인에 올라온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도 퍼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스 코드에 비해서 훨씬 더 로우 레벨인 바이트 코드 명령을 분석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야만 하는데요. 이 로우 레벨 바이트 코드의 분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바이트 코드는 EVM이라고 불리우는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바이트 코드를 EVM 바이트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VM은 스택 기반 머신으로서 다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각 명령의 오퍼랜드를 담고 있는 스택이 있으며 둘째로 각 주소마다 1바이트씩을 저장하는 메모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한 상태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상태 변수에 접근하는 EVM 바이트 코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바이트 코드 조각의 마지막에 있는 sload 명령이 스토리지에 접근하여 상태 변수를 읽어오는 그런 명령인데요. 여기서 저희 정적 분석기가 해야 하는 일은 저 마지막의 sload 명령이 어떤 오퍼랜드를 가지고 실행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스토리지의 어느 주소에 접근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상태 변수를 읽어오려고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정적 분석기는 각 명령의 시멘틱을 분석하여 EVM의 스택이나 메모리 같은 머신 스테이트가 실행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를 가늠해 봅니다. 예를 들어 저 push 명령에 의해서 스택에 새로운 오퍼랜드가 쌓인다거나 아니면 저 add 명령이 스택에 있는 오퍼랜드 2개를 사용하여 덧셈 연산을 진행한다거나
그 외에도 다른 명령에 의해 저 머신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저 sload 명령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어떤 오퍼랜드를 가지고 실행되는지를 알아낼 것이며, 이를 통해서 스토리지의 어느 주소에 접근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상태 변수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스토리지 접근 정보를 바탕으로 함수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알아내고 올바른 함수 호출 시퀀스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스마티안이라는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Very Smart라는 논문에 사용되었던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저희의 이런 데이터 흐름 분석 아이디어가 정말로 실제로 퍼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벤치마크는 정수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하여 CVE를 할당받았던 58개의 리얼월드 컨트랙트를 수집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래프의 X축은 시간, Y축은 해당 시점까지 이 벤치마크에서 총 몇 개의 CVE를 찾아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저 두 개의 라인은 스마티안의 서로 다른 두 개 모드를 나타내는데요. 아래쪽 빨간색 라인은 데이터 흐름 분석을 전혀 켜지 않았을 때의 스마티안을 나타내며, 위쪽의 초록색 라인은 데이터 흐름 분석을 켰을 때의 스마티안을 나타냅니다. 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흐름 분석을 켜는 것은 스마티안의 버그 탐지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스마티안을 다른 테스팅 툴과 비교하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앞장의 실험과 같은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비교 실험을 시행하였으나, 이 벤치마크에 있는 일부 컨트랙트에 대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다른 툴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비교를 위해 그러한 컨트랙트들은 모두 제외하고 남은 32개의 컨트랙트, 서브셋을 가지고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툴, 1개의 퍼저와 2개의 심볼릭 엑세큐터 테스팅 툴을 가지고 비교를 진행했는데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스마티안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팅 툴에 비하여 더 많은 CVE를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희는 스마티안의 소스 코드를 GitHub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실험을 쉽게 재현해 볼 수 있도록 도커를 사용하여 구성된 실험 환경 또한 정리하여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퍼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리포지토리를 방문하여 스마티안 툴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적 분석기에 함수 호출 시퀀스를 찾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도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스마티안 시스템의 모든 내용 기술들을 설명드리지 못했었는데, 한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정적 분석기의 기능을 소개드리자면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서 테스팅을 할 때 이제 트랜잭션 함수 호출을 하는 엔티티가 일반적인 유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제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함수 호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함수는 이제 그런 관리자 권한, 어드민 권한으로 호출해야만 이제 유의미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별로 어떤 이제 엔티티의 입장에서 호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내는 것이 효율적인 테스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정적 분석기는 이제 함수별로 그 함수가 어드민 권한으로 호출해야만 유의미하게 행동하는 함수인지, 그러한 권한 필요 여부를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 정보를 퍼저에게 전달하여 더 효과적으로 퍼징하는 그러한 기능도 스마티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